북극의 얼음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 930조 원 규모의 딜이 오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린란드 바다엔 미군 전력이 깔렸고 덴마크 해군도 급히 움직였죠. 2019년 트럼프가 그린란드 사겠다고 했을 땐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21세기의 영토를 돈으로 산다니 부동산 재벌다운 발상이라고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농담은 실제 협상 카드로 변했죠. 왜 지금이냐고요? 빙하가 녹으면서 자원, 항로, 군사가 동시에 열렸고 그린란드가 세계의 병목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섬뜩한 건 정작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표정입니다. 자기 땅이 거래 대상이 되는데도 덴마크를 감싸기보다 차라리 미국이 낫다는 냉소가 새어나옵니다. 세계 행복지수 1위, 복지와 평화의 상징이라 불리던 덴마크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퍼즐을 끝까지 맞춰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영토 분쟁처럼 보이지만 안쪽엔 300년 동안 쌓여온 식민 지배의 흔적과 상처가 겹겹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 기록, 공식 문서, 보도, 증언을 엮어 재구성한 흐름입니다. 출발점을 찍어보죠. 1721년 덴마크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야기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덴마크의 기록은 그를 문명을 전한 개척자로 칭송하죠. 지금도 누크의 언덕엔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의 동상이 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누이트의 기억 속 그날은 구원이 아니라 균형의 시작이었다고 말해지죠. 에게데가 원래 찾던 건 오래전 사라진 바이킹 후손이었고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 붙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바이킹의 흔적은 희미했고 눈보라와 혹한을 견디며 살아온 이누이트 공동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목적이 빗나간 만큼 되돌아가거나 공존을 고민했겠죠. 하지만 덴마크는 다른 길로 갔다고들 말합니다. 그들 시선에서 이누이트는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교정해야 할 존재 혹은 확장에 쓰일 대상으로 취급됐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치밀한 정신지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총과 칼로 땅을 빼앗는 방식은 눈에 띄고 반발을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면 저항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덴마크가 노린 핵심이 바로 그 대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타깃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누이트의 이름에는 자연과 조상, 공동체의 기억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선교는 그 체계를 사악한 것으로 몰아 금지하고 덴마크식 세례명을 더 씌우는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리던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금지어가 되는 순간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평생 사용한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통보받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뿌리가 뽑히는 기분, 바로 그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표적은 종교였습니다. 이누이트에게는 자연과 연결된 신앙이 있었고 조상 대대로 이어진 세계관이 있었죠. 그런데 선교는 그 믿음을 악으로 규정하며 공포로 눌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노래는 죄다. 그 믿음은 지옥으로 간다 같은 언어가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더럽고 열등하다고 믿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식민 지배의 무서움은 총보다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저항할 이유도 사라지거든요. 덴마크는 선교라는 외피를 두른 채 그린란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재설계하려 했다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영혼을 비워낸 뒤 덴마크식 규범과 가치관을 넣어 나중엔 땅을 빼앗겨도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였다는 거죠. 정신이 흔들린 뒤엔 법이 따라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전쟁으로 삼킨 게 아니라 국제질서의 틈을 파고들었다는 시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1814년으로 가볼까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며 덴마크는 패전국이 됩니다. 승전국은 덴마크에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라는 요구를 밀어붙였죠. 당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한 왕국처럼 엮여 있었고 그린란드는 역사적으로 노르웨이와 연결된 땅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노르웨이가 넘어가면 그린란드도 같이 따라가야 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덴마크 외교가의 문서 기술이 작동했다고들 말합니다. 킬 조약 문구에 보험약관 같은 문장을 끼워 넣었다는 서사가 유명하죠. 노르웨이 본토는 스웨덴에 넘기되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덴마크 왕실 영토로 남긴다는 조항 말입니다.
몸통은 내주고 보석은 챙기는 구조죠. 더 놀라운 건 스웨덴이 그 조항을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당시엔 그린란드가 얼어붙은 변방, 관리비만 드는 땅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뭘까요? 덴마크의 계산과 스웨덴의 무관심이 맞물리는 순간 광활한 영토가 종이 한 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강대국이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는 순간 누군가의 삶 전체가 거래 항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잃은 쪽이 누구였는지도 중요하죠. 시간이 흐르면 뒤늦은 분노가 터집니다. 1930년대 노르웨이는 그린란드는 우리의 역사적 영토라고 주장하며 동부에 깃발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죠. 덴마크는 놀라지 않았다는 해석이 따라옵니다. 이미 법적 준비가 끝났고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1933년 판결에선 덴마크의 시료 지배와 문서 조항이 근거로 작용해 덴마크 쪽이 인정됐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날카롭게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법정 싸움에서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살아온 이누이트의 목소리는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지도 위에서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건 누구 땅이 결정되고 원주민은 땅에 딸려오는 존재처럼 취급됐다는 비판이 이어지죠. 덴마크는 이렇게 합법을 내세웠고 그 합법이 곧 정당성처럼 포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린란드는 누구 땅이냐가 아니라 누가 그들의 선택권을 훔쳤냐는 거죠. 지도 위 선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땅을 둘러싼 문서 싸움보다 더 잔인한 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었죠. 그리고 이건 18세기 먼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문명 한복판에서도 논란과 조사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흔히 코일 스캔들로 불리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죠. 1960년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며 인구 증가를 부담으로 인식했다는 서사가 나옵니다. 인구가 늘면 지원금도 는다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나온 해법이 섬뜩합니다. 출산 자체를 줄이자. 의료진이 학교와 보건소로 들어가고 명분은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의료가 아니라 통제가 시작됐다는 증언과 보도들이 이어졌죠. 동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자국 내 피임기구가 삽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규모로 4,500명 수준이 거론되며 당시 가임기 여성의 상당 비율이라는 말도 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나이입니다. 12살에서 13살 소녀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권력이 선진 의료라는 언어를 쓰면 피해자는 더 쉽게 침묵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견뎠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출혈과 통증으로 수업 중 쓰러졌다는 사례, 염증으로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엔 영구 불임으로 이어졌다는 사례 보고와 증언도 있습니다. 피해자 증언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덴마크인이 가진 권위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몸이 굳었다는 식이죠. 이 장면이 던지는 질문은 큽니다. 이게 단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정책에 가까웠을까요? 그래서 인구관리 혹은 동화 정책의 어두운 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사람의 미래를 숫자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통제는 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의 미래인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서사가 1951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그린란드 어린이 재교육 실험으로 알려진 이야기죠. 우수한 아이를 뽑아 덴마크에서 교육해 완전한 덴마크인으로 만들고 다시 돌려보내 전체를 바꾸자라는 발상이었다는 겁니다. 지능 테스트로 22명의 아이가 선발됐고 부모에겐 밝은 미래를 주겠다는 설득이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6살에서 7살 아이가 가족과 떨어져 배를 타는 장면, 이 자체가 이미 비극의 시작이죠. 덴마크에 도착하면 격리시설에 수용되고 세균 제거 같은 명분 아래 언어와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린란드어를 금지하고 덴마크어만 쓰게 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결국 정체성은 지워지고 아이들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1년 반 뒤 돌아온 아이들을 부모가 맞이하지만 상봉이 아니라 침묵이 흘렀다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엄마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국어가 끊기면 가족도 끊깁니다. 고향에서도 낯설고 덴마트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 정체성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일부는 알코올 의존이나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됩니다. 생존자가 우린 실험용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장면도 알려져 있죠. 덴마크는 이를 복지나 문명화로 포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건 지원이 아니라 조작이었던 겁니다. 폭력은 사람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땅 자체가 전략의 무대가 됐죠. 1953년 미국이 덴마크의 툴레 지역 공군 기지 확대를 요청했고 덴마크가 동의했다는 흐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원주민 마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주민에게 내려진 통보는 4일 안에 떠나라 였다는 서사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사 갈 곳도 준비할 시간도 없는 일정이죠. 게다가 북극의 5월은 따뜻한 봄이 아닙니다. 눈보라 속에서 116명이 깨썰매로 이동했고 130km를 옮겼다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노약자와 아이들이 동사 직전이었고 임신부가 썰매 위에서 고통을 견뎠다는 이야기까지 겹치죠. 그런데 국제사회엔 자발적 이주로 보고됐다는 비판적 주장도 나옵니다. 말 한 줄로 폭력이 정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캠프 센츄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959년 덴마크가 묵인한 가운데 미국이 빙하 아래 비밀기지를 만들었고 프로젝트 아이스웜이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은폐 계획이 거론되죠. 얼음 아래 터널을 파서 미사일을 숨긴다는 발상 자체가 광기입니다. 그런데 빙하가 움직이니 붕괴 위험이 커지고 1967년 철수했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철수 뒤였습니다. 원자로, 오염수, 독성 폐기물이 빙하 속에 남겨졌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눈이 덮이면 숨겨질 것이라는 오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에 묻힌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청정수산물의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고 제거 요구가 나와도 책임이 서로에게 떠넘겨진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래도 지금의 덴마크는 선진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그 행복이 누구에게나 같은 형태로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덴마크 사회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반복되고 때로는 아시아인에게도 그 시선이 향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스포츠 현장에서도 인종 혐오 퍼포먼스가 논란이 된 사례가 거론됩니다. 그리고 차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처럼 느껴질 때 불신은 더 깊어집니다. 게토리스트 같은 표현이 논쟁을 키운 이유도 그 지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끔찍한 단어가 행정 맥락에서 사용되고 서구권이 아닌 이민자가 50% 이상 같은 기준이 언급되면 당사자는 통합이 아니라 배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이 표적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강제 퇴거와 철거 같은 강압이 따라온다는 서사가 붙습니다. 너희끼리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라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죠. 시민권자가 있어도 피부색과 출신이 다르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평행사회를 막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우릴 지운다고 느낄 수 있죠. 이 감정의 격차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린란드 원주민이 덴마크 본토에 가면 어떤 취급을 받겠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2등 국민 같은 낙인이 반복되고 그 낙인이 차별의 언어로 굳는다면 모국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겠죠. 그래서 지금의 냉소가 단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을 다시 현재로 가져오죠. 2026년, 2019년의 웃음거리였던 발언이 실전 카드가 됐다는 관측과 해석이 강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덴마크 총리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던 그림이 지금은 압박의 무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밀어붙인다는 내러티브가 붙습니다. 일부에선 그런 방식의 압박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회담, 계약서, 현금 제한 같은 카드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2단계는 시장과 정치권에서 도는 압박 방식의 가설입니다. 이건 단순 매입이 아니라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의 신뢰 균열을 확대하는 분리 전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는 지원금이 7억 달러 안팎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은 더 강한 숫자를 던진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주민 5만 7천 명에게 1인당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 말이죠. 4인 가구면 5억 6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역시 실제 확정 오퍼가 아니라 협상에서 흔히 등장하는 극단적 제안의 예시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돈은 현금이면서 동시에 존중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클수록 더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가온다. 덴마크는 못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이 프레임이 깔리면 작은 나라가 숨이 막히죠. 그린란드를 미사일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이 논리를 강화합니다. 러시아 핵미사일을 가장 빠르게 마주하는 위치라는 말이 나오면 전략 가치는 폭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건 영토를 사는 게 아니라 세계 공급망과 군사 질서의 병목을 사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원입니다. 크바네펠트 광산이 히토류 보물창고로 거론되고 전기차와 반도체, 첨단 무기가 그 자원에 묶여 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덴마크는 환경을 이유로 채굴을 제한해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기술과 자본은 우리가 된다, 같이 개발하자로 방향을 틀어 자치정부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그린란드 내부가 동요하면 문장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 돈이 아니죠. 덴마크가 우리에게 뭘 했냐는 질문이 과거의 논란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강제 불임 논란, 어린이 재교육, 강제 이주, 차별의 기억이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이 보이죠. 트럼프의 게임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의 균열을 돈과 명분으로 벌려 완전 분리로 밀어가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이혼 전략인 거죠. 만약 덴마크가 정말 가족처럼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을 빼앗아 바꾸려 하지 않고 교육과 문화를 지켜줬다면, 의료가 통제가 아니라 보호였다면, 강제 이주 대신 존중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랬다면 트럼프가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들고 와도 흔들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흐른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겉으론 인권을 말하면서 약자를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이중성이 지금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진퇴양난입니다. 붙잡으면 독립 요구가 커지고 미국 압박이 조여오며 트럼프는 관세 같은 카드로 협박한다는 그림이 덧붙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북극의 전략 지위를 잃고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덴마크의 땀방울이 그린란드 일부에겐 묘한 감정으로 읽힙니다. 이제 계산서를 돌려줄 차례다라는 감정 말이죠. 그린란드 원주민들은 더 이상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강해집니다. 너희도 결국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원 때문에 붙든 거 아니냐.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덴마크가 가르친 냉혹한 개선법이 덴마크를 향해 돌아갑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빚졌다. 이제 값을 치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죠. 내가 그린란드 원주민이라면 과거의 논란과 차별의 기억이 남아있는 덴마크와 과거는 덮고 거래하자고 말하며 현금을 내미는 미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둘 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신뢰를 잃은 쪽은 발붙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며 등에 칼을 꽂았던 기억이 있다면 장사하자며 돈을 들이미는 쪽이 오히려 더 정직해 보일 수도 있죠. 세상엔 영원히 숨겨지는 비밀도 공짜 점심도 없습니다. 덴마크가 300년 동안 북극의 지배자라는 지위를 외상으로 누려왔다면 지금은 그 청구서가 날아오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자가 붙어서 말이죠. 그럼 2026년 그린란드의 운명은 어디로 갈까요? 덴마크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강대국의 힘겨루기는 멀리서 보면 뉴스지만 가까이 오면 우리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징후가 지금 이 순간 북극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